반갑습니다. EBS 정재원입니다. 강서구는 제가 굉장히 자주 왔었는데 오늘 구민회관은 또 처음이에요. 강서구 올 때마다 장소가 계속 바뀌는데 오늘 구민회관 처음이자 이게 이제 리모델링 한다면서요. 예, 마지막 행사를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 2학년 입시를 같이 다루는 게 사실은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비슷한 맥락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학생들은 황금돼지띠가 이제 지났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졸업생들이 원하는 입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올해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재수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지금 중3 학생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고3과 중3이 많은 그 상태에서 우리 고1, 고2 학생들이 이제 입시를 준비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입시가 2028년도에 크게 바뀌니까 우리 2학년 학생들은 다시 수능을 보기에는 매우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1학년 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다행이다. 선배들이 흘러내려오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난 50년, 60년간의 대한민국의 입시 변천사를 보게 되면 실제로 졸업한 학생들이 입시가 바뀌었을 때 기존의 졸업생들보다 그 결과가 나빠지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 가장 극적인 변화는 사실은 93년에서 94년도의 변화거든요. 93년도에 학력고사라는 시험이 종결이 됐고 94년도에 수능이라는 시험이 도입됐을 때도 당연히 졸업생이 불리할 것이다라는 예상과 다르게 94년도도 졸업생들이 상당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낸 것을 봤을 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선배들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입시가 바뀐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우리 입시의 어떤 기본적인 틀은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입시에서는 일단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이것은 모집 시기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고요. 수시는 6번, 정시는 3번의 기회가 있고 그 외에 교육부가 관할하지 않는 특별법 대학의 경우에는 수시와 정시에서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교육부가 관할하지 않는 학교들이 어디냐? 경찰대학, 사관학교, 카이스트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교육부 관할의 일반 대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시에는 교과와 학종과 논술이 있고 정시에는 수능 중심 전형이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4가지 틀이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현재 대학들이 2027년도 입시까지는 발표를 했고요. 2028년도 입시를 내년 4월 이전에 입시 계획을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지금 많은 대학들이 자문을 요청을 했어요. 제가 서울에 꽤 많은 대학들의 입시 자문을 하고 있는데 그 자문의 내용이 뭐냐면 1학년 입시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냐, 또는 이제 우리 대학이 이렇게 입시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냐, 이런 내용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기존에는 교과 전형은 내신만 가지고 뽑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 평가, 생활기록부죠. 그리고 논술 전형은 이제 논술이라는 시험, 수능은 정시는 수능, 아주 틀이 딱 갖춰졌었는데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것은 교과와 수능과 학종이 뒤섞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만 반영하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생활기록부의 일부 부분, 교과세특이라든가 종합의견이라든가 이런 일부 부분을 평가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고요. 학종이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겠다라는 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정시에도 수능 100%가 아닌 수능 플러스 교과 또는 수능 플러스 서류평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1학년 입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이제 입시 일정은 나왔습니다. 입시 일정은 이미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온 거냐? 일단 첫 번째로 원서를 이제 대학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제 고3에 올라가서 수능 원서를 접수를 해야죠. 수능 원서 접수하는 시간이 늘 똑같습니다. 8월 넷째 주. 그래서 고3들 학교에서 8월 넷째 주에 수능 원서를 쓰게 되고 9월 첫째 주는 고3들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고 졸업생들이 교육청에다가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9월 첫째 주예요. 그럼 고3들은 어떻게 하느냐? 학교에서 8월 넷째 주에 원서를 쓰고 그 원서를 학교가 종합해서 교육청에다가 제출하는 시간이 9월 첫째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럼 2학년들은 이게 의미가 있죠. 왜 의미가 있냐면 2학년들은 8월 넷째 주 이후에는 자기가 한 선택 과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이냐 엄매냐, 수학에서 확통, 기하, 미적분, 그다음에 사탐 과목, 과탐 과목을 본인이 8월 넷째 주에 선택해서 교육청에 제출하는 순간 절대로 바꿀 수가 없고, 만약에 수능장에 가서 시험을 바꿔서 했다. 내가 미적분을 선택했지만 수능장에서 확통을 보겠다 해서 확통을 보게 될 경우에 무조건 부정행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8월 넷째 주까지는 모든 과목이 확정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능도 이미 날짜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나온 거냐면 수능은 항상 동일하게 11월 셋째 주 목요일입니다. 이게 딱 지금까지 두 번만 변수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좀 오래전에 G20 정상회담 때 고3들과 세계 정상이 서울시 한복판에서 부딪히면 안 되니까 고3들이 양보했던 적이 한 번 있었고요. 또 한 번은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주 연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늘 똑같기 때문에 2학년은 내년 11월 19일에 1학년은 내후년 11월 18일에 수능을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시와 정시의 원서 접수 기간도 있는데요. 원서 접수도 똑같습니다. 원서 접수도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둘째 주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원서 접수와 관련해서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내년에 그 강서구 정시 설명이나 수시 설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원서 접수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9월 7일부터 11일까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중 3일간이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대학은 9월 7일 날 원서 접수를 시작해서 9월 8일, 9월 9일 날 접수가 마감된다는 뜻이에요. 또 어떤 대학은 9월 9일 날 시작해서 11일, 12일에 마감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대학들이 자신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원서 접수 마감일이 다릅니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접수 시간도 다릅니다. 접수 시간도 5시 마감, 6시 마감,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24시 마감도 있어요. 그리고 또 대학에 따라서 경쟁률을 게시해 주는 시간이 또 다릅니다. 어떤 대학은 마감일 오전 10시 경쟁률까지만 공개하고 그 뒤로 경쟁률을 공개 안 하는 대학이 있고요. 또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10분에 한 번씩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경쟁률을 공개해주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실수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학의 마감 시간을 잘못 알았다거나 또는 최종적으로 게시한 경쟁률을 보고서 착각해가지고 되게 오전 일찍 사실상 마감 전날 경쟁률을 보여주거나 다름없는 오전 10시 경쟁률을 보고서 미달된 학과야 하면서 지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 이런 디테일들이 숨어져 있으니까 이런 날짜나 이런 것도 잘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전형 기간이 되겠고요. 정시는 내후년에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올해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러면 각 전형별로 모집 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을 전체 전형의 45%를 교과 전형, 다시 말해 내신만 갖고 뽑고 있습니다. 내신이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전형의 절반 정도 수준만 뽑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아니,
우리가 학생들이 교과세 특 챙긴다, 우리 애가 수행평가에서 좀 더 잘하려고 하고 막 밤새서 수행평가하고 다음날 수행평가가 3개 4개 겹쳤다고 하면서 막 짜증내고 막 하고 이러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도대체 그럼 그것을 어디다 써먹느냐, 그거 가지고 교과세 특 쓴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럼 교과세 특이 들어가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그렇게 떠들었던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전형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 같은 경우는 18.3%고, 더욱 놀라운 것은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불과 3점대밖에 안 뽑습니다. 4%가 채 안 되는 모집 인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밀을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 전에 요 실기 전형 하나 볼게요. 실기는 수시에서는 내신과 실기, 정시에서는 수능과 실기 이렇게 해서 뽑는 게 실기 전형인데, 실기 전형을 보시면 조금씩이나마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5학년도까지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다 이제 감소할 만큼 실기 전형이 감소가 된 건데, 이제 실기 전형은 주로 뭐예요? 음악, 미술, 체육, 연극, 영화 이런 쪽이 이제 실기 전형이 되겠죠. 근데 이 실기 전형의 수를 점차 대학들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학생들이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또 알아야 돼요. 분명히 이 안에서도 은미체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자, 점차 대학들은 은미체의 실기 능력보다는 학생의 내신이나 또는 수능 실력을 같이 평가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어떤 대학은 내신과 수능 점수를 가지고 은미체 학생들을 뽑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는 체육학과마저도 체육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실기로 뽑지 않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뽑느냐? 수시에서는 내신으로 뽑기도 하고 학종으로 뽑기도 하고, 더 놀라운 것은 경희대 체육학과는 논술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학생이 체육인데 논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 잘 쓰는 학생을 학교에서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희도 태권도학과하고 골프학과하고 실용음악과는 수능 점수만 갖고 뽑는 학생들의 TO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실기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실기 못지않게 공부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저 노래방 갔더니 노래방 기계가 나보고 가수하라더라 해서 실기, 아니면 내가 그림 그렸더니 우리 선생님이 내 그림을 교실 뒤에 게시판에 붙여줬더라 그래서 실기, 아니면 우리 반 내가 반대표로 체육대회 나가서 뭐 했다 실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특히 서울대나 연대나 고려대나 중앙대 같이 체육학과가 아주 탄탄한 학교들이죠. 이런 학교들의 학생들의 합격한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보면 웬만한 서울의 중상위권 이상의 4년제 대학 합격한 학생들과 수능 성적이 비슷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실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먼저 공부부터 하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교과와 종합과 논술과 수능의 비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교는 좀 다르겠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15개 대학교 플러스 서울교대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학교들입니다. 어떤 학교예요? 입학하면 바로 야구잠바 사 입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야구잠바 입으면 버스나 지하철에서 앉지를 않죠. 왜? 자신의 등어리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들의 경우에 교과 전형이 45%가 아니죠. 보시다시피 10%, 11%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저것도 억지로 저 대학들에서는 뽑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교과, 내신이라는 것은 학교마다 너무나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대학들이 내신만 가지고는 학생의 진짜 실력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저 경기도 북부에 한 시골 학교인데요. 거기는 전교생이 170명쯤 되는데 시골 학교다 보니까 학생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구부하고 축구부 같은 운동부를 여러 개를 운영합니다. 야구부 한 학년에 30명이 넘고요. 축구부도 한 학년에 30명이 넘어요. 그래서 한 학년에 170명인데 그 170명 중에 거의 100명 가까운 숫자가 운동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웬만큼 공부를 안 하고서는 내신 4등급 이하 떨어지기가 1등급 맞는 것만큼 힘듭니다. 왜냐하면 운동부 애들은 수업 시간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학교에서 얻는 내신 2, 3등급과
서울에서 아주 치열하게 공부해가지고 얻는 내신 2, 3등급은 완전히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대학들은 내신 성적만 순수하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느냐? 자, 저 빨간색 보이시죠? 저 빨간색은 뭐냐면 내신 성적을 뭐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15개 주요 대학 안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할 때 2개 합 6, 2개 합 7 이런 것보다는 3개 합 7, 3개 합 8 이런 식으로 3과목 이상의 수능 과목에서의 등급 합산 점수를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중간에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는 뭐냐? 저 노란색은 뭐냐? 아, 저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얘네들은 서류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같이 본다는 거죠. 그럼 생활기록부에서 뭘 보느냐? 건대와 동국대와 숙명여대는 학생이 지원한 학과, 그 학과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했느냐, 또 그 과목에서의 성적은 어떠냐, 그리고 그 과목에서의 교과 세특은 어떠냐를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지만 수능 최저 못지않게 뭔가의 그 장치가 있는 것이 바로 저 노란색 대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저기 연한 연두색으로 나와 있는 저 대학들은 저 학생부 종합전형을 두 개 이상 운영을 해요. 면접형과 서류형. 그래서 하나는 이제 서류형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면접형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그런 대학을 표시한 겁니다. 그다음에 논술을 보시면 논술이 3.7%가 아니라 8.8%, 8.6%,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숫자를 이 15개 주요 대학에서는 논술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도 만만치가 않아요. 정시가 18%가 아니라 41%인데 이 15개 주요 대학에서 수시에서 뽑고자 하지만 못 뽑는 숫자가 나오죠. 왜냐면 학생들 6개 지원하고 1개만 등록하니까 5개 대학에서는 추합하다가 시간이 마감되면 더 이상 못 뽑죠. 그러면 그 수시에서 못 뽑은 인원을 어디로 보냅니까? 정시로 이월하게 되는데 그 정시 2월 인원의 비율이 적을 때는 7, 8%, 많을 때는 12%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그 대략 한 평균 8, 9%를 지금 정시로 넘긴다면 사실상 정시가 절반, 5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최상위권 대학을 노리고 목표로 한다면 수능과 학교생활 두 가지 중에 특정한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가지를 모두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노란색으로 성균관대학교에서 40명이 나와 있는데 정시는 원래 수능만 가지고 뽑는 줄 알았더니 성균관대학교가 내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40명을 정시에서 합니다. 그 저 40명은 이제 교육학과, 뭐 한문교육과, 컴퓨터교육과, 수학교육과 4개의 사범대를 뽑고요. 수능 성적은 안 보고요. 대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고 서류 평가를 가지고 뽑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저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저기는 이제 그 북한의 탈북민들 이제 학생들, 고학생들 뽑는 거라서 큰 의미는 없는데 성균관대학교의 저 40명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무슨 뜻이냐면 2028년도 입시에는 성균관대학교처럼 정시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학교들이 생길 거다라는 시사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를 좀 더 확산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학생들의 인기가 높은 그런 학교들인데요. 뭐 전국적으로 따지면 뭐 전국상위 10% 이내에 드는 그런 학생들이 진학하는 대학들입니다. 이들 대학을 보면은 교과 전형이 15%인데 이들 대학의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보통 2개 합 6, 2개 합 7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3등급 하나, 4등급 하나 정도의 수능만 있으면 수능 최저는 통과하겠죠. 따라서 앞서서 봤던 그 15개 주요 대학의 교과 전형의 내신 커트라인하고 지금 이 중간급의 대학의 그 교과 전형의 내신 커트라인이 비슷합니다.
수능 최저에 의해서 조절이 돼가지고 비슷한 성적을 내어주고요. 학생부 종합 그렇고요. 자, 논술은 더 많습니다. 논술이 많은 이유는 이들 대학과 이 다음 대학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다음 대학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서울권의 이제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수도권에 인기가 있는 그런 대학들을 역시 보여준 거고, 따지고 보면은 전국 상위 한 15% 안에 들어야만 진학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다시피 이제 교과 전형은 조금 많이 늘어났고요. 잘 보시면 논술이 많아요. 우리 여기에 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지금 다 서영고를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학생은 서영고가 아닌 그 외의 대학들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에 우리는 논술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세 번의 우리 단계를 거쳐서 세 그룹의 대학들을 봤는데 모두 논술이 있고, 특히 이번 요 세 번째 그룹이 논술이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논술 시험은요, 학생들이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과 함께 또 그날의 어떤 컨디션도 잘 따라야 되고 운도 좀 작용을 하는 게 논술 시험입니다. 그래서 논술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논술로 붙었을 때 자기가 왜 논술로 붙었는지 설명이 안 돼요. 예, 그냥 자기가 잘 푸는 문제가 나와서 푸는 경우에 있고, 또 자기가 잘 아는 사회 현상이 나와서 잘 글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학생들이 이 대학의 논술로 내가 왜 붙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반수를 안 해요. 다른 대학의 논술을 붙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 학교들은 학생들이 유출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학교들인데, 논술로 뽑는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충성도가 높으니까 논술을 많이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위권 그룹에서의 논술은 한 가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여드리는 대학은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내신이나 수능 성적 3, 4, 5 심지어 6등급대 학생들까지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고전에 또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대입니다. 여대. 여학생들은 여대 하나 정도는 걸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정시까지 끝까지 가보면요, 결국 동덕여대나 덕성여대를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남학생의 경우에는 서울 안으로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학생들은 이 여대가 있다는 것이 인서울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줬을 때, 상담해 줬을 때 우리 학생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예, 싫어합니다. 항상 나오는 핑계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 여중 나왔는데요, 여기 여고인데요, 저보고 또 여대를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어봤어요, 제가. 너는 왜 여대가 싫으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여대에 가면 남자를 만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좀 학교를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거점 국립대학입니다. 거점 국립대학은 뭐가 좋으냐? 일단 두 가지가 좋아요. 하나는 취업의 질이 좋습니다. 취업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취업의 질이 좋고요. 또 하나는 대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거점 국립대학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서 취업의 질이 좋다라고 평가받는 곳은 공사 또는 공단 이렇게 붙어있는 공기업들이거든요. 이런 데는 보통 신분은 공무원처럼 보장해 주지만 급여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 수준으로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 수준이 좋은 그런 여건이 좋은 그런 직업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주변에 공사라고 붙어있는 이런 데 본사들이 다 지방으로 옮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강남구에 있다가 지금 전라남도 나주에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보험공단 같은 경우도 지금 원주시에 가 있죠. 자, 이렇게 공단이나 공기업들이 지방에 가 있는데, 이 지방에 가 있는 공기업들은 하나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공기업 신입사원을 뽑을 때 공기업의 본사가 있는 그 지역의 대학생들을 30% 이상 선발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전남대나 조선대 공대 학생들을 많이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부족할 정도로 그 지역 학생들을 뽑을 때 학생들이 부족할 정도로 상당히 이 신입사원의 지역 할당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은 그런 부분에서 이런 지방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올해 수시에서는 이들 대학들이 모두 경쟁률이 올라가는 현상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 대학도 괜찮은데, 이들 대학을 보면은 교과 전형이 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수능 최저를 거는 대학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시가 적지만 생각보다 이월되는 인원이 또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주 정시가 20%대는 아니고 한 35에서 40%대로 선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교대입니다. 교대를 또 선호하는 학생들이 또 있을 텐데요. 교대 같은 경우 지금 서울교대나 경인교대처럼 이 수도권 교대를 제외한 나머지 교대들의 정시 성적이 상당히 많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좀 충격적으로 낮은, 그러니까 100분위 평균이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등급으로 말하면 4등급 대학생인데 그 지방교대의 추합으로 마지막 날 연락을 받고 붙었어요. 근데 제가 그 학생을 상담해 주면서 나중에 그 학생이 붙었을 때 더 놀라웠던 것은 그 성적이 꼴찌가 아니었어요. 걔보다 3명인가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대들이 지금 점수가 매우 낮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학생들이 교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교대를 소신껏 수시 때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다가 만약에 안 되면 정시까지도 가서 해볼 수 있으니까 끝까지 수능을 포기하지 마라. 이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공 자율 선택제라는 게 있어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굉장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 진로가 없어요.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어떤 친구들은 집에 와서 엄마 오늘 이거 해볼까? 다음 날은 엄마 나 저거 해볼까? 하면서 또 계속 진로가 바뀌잖아요. 자, 그렇게 진로가 바뀌는 학생들에게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전형이 바로 전공 자율 선택제라고 하는 겁니다.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특별한 전공 없이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전공을 새롭게 선택해서 진학하면 되는 전공자율 선택제인데요. 이게 이제 내년도 선발하는 방식인데요. 잘 보시면 그 수시보다는 정시 쪽에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면 이제 유형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유형 1과 유형 2가 있는데, 유형 1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입학을 하게 되면 2학년 때 고를 수 있는 학과들이 일단 자격증 있는 과는 안 됩니다. 자격증 있는 과가 뭐 의대, 간호대, 사범대 자격증 나오잖아요. 자격증 나오는 과 말고 그 외에 문과, 이과, 예체능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전형이 유형 1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예체능은 대학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유형 1이고요. 그다음 유형 2가 있는데, 유형 2는 학부를 뽑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자유전공 그러면 그 모든 전공을 2학년 때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문과대학에 속해 있는 학과만 고를 수 있는 게 유형 2가 되겠고, 역시 수능으로 많이 뽑는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뽑을 때도 인원수가 굉장히 많죠. 뭐 여기 보면 뭐 지금 성균관대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 272명을 이제 동시에 뽑기도 하고, 이렇게 그 전공자율 선택제의 경우에 한 번에 뽑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학생들에게는 또 어떤 부분을 좀 안심하게 만드냐면은, 예를 들어 모집 인원이 5명인 학과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5등까지만 붙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기 동국대처럼 120명을 뽑는다고 하면은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120등까지 합격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더 여유 있게 원서를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니까 전공자율 선택제 이런 부분도 늘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전공자율 선택제의 커트라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합격선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면 요 숭실대학교의 실제 자료입니다. 숭실대학교는 전통적으로 컴퓨터 계통이 강세를 이뤄서 컴퓨터학과가 그 대학에서 가장 높은데요. 자, 반면에 전공 자율 선택제는 학생들을 많이 뽑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교과 전형입니다. 순수 교과 전형, 내신하고 수능 최저 적용하는. 그래서 2.17등급 학생이 전공 자율 선택제로 수시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2.17 학생이 만약에 욕심을 부려서 컴퓨터 학부를 그냥 나는 전공자율 선택제보다는 컴퓨터 학부 바로 도전할 거야 그랬으면 떨어졌을 텐데, 근데 이 학생이 전공자율 선택제로 들어감으로써 2학년 때 컴퓨터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공자율 선택제를 잘 활용해 보시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전공자율 선택제의 경우 최고 학과, 그 대학의 최고 높은 학과보다는 점수가 낮고 그 대학의 가장 낮은 과보다는 점수가 높은 그 중간과 성적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1학년들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하고 2학년은 약간 학교의 수업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교과서의 내용은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리고 교과서 내용을 공부하고 시험 본다는 그 큰 맥락은 차이가 없지만 여러 제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2학년, 3학년들은 이제 지금 이제 2학년들이겠죠. 2학년까지는 하나의 과목을 쪼개서 두 학기로 쪼개서 가르칠 수가 있는 게 지금 2학년까지인데, 1학년은 하나의 과목은 무조건 한 학기에 끝내야 되는 게 1학년 과목의 특징입니다. 요것은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아주 새롭게 딱 그 고정시킨 하나의 개념이니까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회문화라는 교과서가 있는데 대략 한 200페이지 됩니다. 이 교과서는 주당 4시간씩 한 학기에 가르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2학년들은 1학기 때 주당 2시간, 2학기 때 주당 2시간에서 1년 동안 200페이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1학년의 경우 2학년 올라갔을 때 과목의 이름은 사회와 문화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1학기 때 들을 수도 있고,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학교가 개설해 주는 거에 따라서 1학기 때 들을 수도 있고 2학기 때 들을 수도 있다는 거지만, 저희 가로에 4가 나와 있죠. 한 학기 4시간으로 교과서를 끝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학기 4시간이 되었을 때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학기 4시간이 됐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학기 4시간이 됐을 때, 한 학기 2시간 두 학기로 나눌 때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에 차이가 생깁니다. 이해되시죠? 200페이지를 100페이지씩 가르쳐서 50페이지씩 중간기말 했던 학년제와 200페이지를 한 학기에 배우면서 고스란히 해야 돼. 100페이지가 중간고사, 100페이지가 기말고사인 학기제의 차이. 1학년 학생들은 2학년보다 학교 생활에 좀 더 충실하고 예복습에 좀 더 충실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수행평가 이런 것도 겹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 일주일에 배우는 분량의 차이가 또 발생합니다. 지금 2학년들은 주당 2시간이니까 2시간짜리 복습하기가 애매하죠. 그러면 주말에 몰아서 복습을 할 수 있는 과목도 괜찮았는데,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 주당 4시간씩 진도를 팍팍팍 나가니까 주말에 여러 과목을 다 몰아가지고 복습을 하다 보면 제대로 복습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학년이 2학년보다 학습적인 부분에서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우리 1학년 학생들은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험 기간이 있고 그 시험 기간에 따라 어떤 날은 2과목, 3과목 겹쳐서 시험 보는 날이 있죠. 그런데 그동안에 만약에 최악의 경우는 내가 선택한 과목을 다음날 3과목을 기말고사로, 중간고사를 본다. 그랬을 때 학년제에서는 150페이지만 공부하면 됐지만 학기제로 잘못 걸리면은 300페이지를 공부해야만 다음날 시험 3과목을 응시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평상시에 학습량을 잘 늘려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급입니다. 등급은 수능 등급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신 등급은 바뀌었습니다.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A부터 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대학으로 말하면 A+A 같은 학점의 개념으로 성취도가 같이 병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제 2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기준점이 하나 있어요. 내신의 기준점. 내신의 기준점이 뭐냐면 대략 2.5등급이 내신의 기준점입니다. 2.5등급쯤 되면 수시에서 해볼 만한 학생들이에요. 서울권 대학을. 그래서 그것을 한번 따져보니까 1등급, 2등급 중간이니까 이 정도가 되겠죠. 우리 1학년 학생을 따지니까 1.4등급 정도
대략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수도권이라고 하지 멀지 않는 수도권 예를 들어 경기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가천대학교 이런 정도 라인, 조금 더 나가서 수원대학교 이런 정도 라인의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을 따지면 대략 3.5, 6등급 정도가 진짜 마지노선이거든요. 확률적으로 높진 않지만 그 정도까지는 합격선이 좀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1학년으로 해보면은 1.89등급에서 2등급 정도 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론처럼 나오진 않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보다가 자칫 실수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론만큼 이렇게 딱 부러지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2학년들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 1학년 학생들의 기본적인 내신 성적은 1.4에서 1.8등급 안에 들어야만 인서울 내지는 수도권의 주요 대학에 도전할 수 있는 수시에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그 얘기고요. 두 번째,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를 늘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제도가 저렇구나로 그냥 이해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1학년 학생들은 보겠습니다. 자, 전교생이 100명 있는 학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66등을 했어요. 66등이면 상위권입니까? 중위권입니까? 하위권입니까? 전교생 100명 중에. 상중하 중에 하위권의 첫 자락 정도 되겠죠? 하위권 그룹에 속하겠죠? 66등이니까. 자, 66등이면 몇 등급입니까? 5등급 하에서? 3등급이네요. 자, 이 친구가 나는 전교 100명 중에 66등이고 3등급이야. 정신 차려야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30명을 제꼈습니다. 그래서 36등을 했습니다. 중상위 올라왔죠? 그런데 등급을 보니까 3등급이에요. 와, 힘 빠지죠. 등급의 폭이 엄청 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학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대학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은 이제 등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분명히 제가 1.4에서 1.8 중요하다고 했지만 대학에 이것을 고집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따라서 대학들은 지금 등급보다는 등급 외에 다른 것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뒤에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점수예요. 원점수를 대학들이 높게 평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2학년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공부할 때는 등급보다는 원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등급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최악의 학생은 이런 학생입니다. 본인이 시험 봤는데 100점 만점에 50점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막 좌절해요. 막 벽 치고 막 좌절합니다. 나는 50점밖에 못 받았어. 억울해하죠. 그런데 갑자기 친한 친구가 아니면 주변 친구가 49점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행복해집니다. 이게 등급에 매몰된 학생이에요. 공부를 더 이상 안 하겠죠. 이제 자기는 누구보다 잘했으니까로 끝난 겁니다. 근데 원점수에 초점을 맞춘다. 이건 뭐예요? 내가 이번 시험에 주어진 시험을 100점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를 위해서 시험 보기 3주 4주 전부터 미리 시험 범위 알아가지고 교과서 읽고 노트 필기한 거 다시 보고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찾고 여러 문제집 풀어보고 해서 완벽하게 내가 준비해서 시험 보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 원점수 중심의 학생이죠. 자, 어떤 학생이 발전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결국 원점수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자기 점수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등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고교학점대가 되면은 1학년 학생들부터는 1학년 학생들이 2학년 올라갔을 때 이렇게 공강이 발생합니다. 공강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에 따라서는 수업이 일찍 끝나는 날이 많아지는 학교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어떤 학교는 그냥 학생들이 선택한 시간들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대학교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공강이 발생하는 이런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1학년 학생들이 앞으로 대학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되고요. 또 이를 위해서 또 학생들에게 서울시 교육청이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서울 온라인 학교라는 거죠. 이외에도 공동교육과정도 있고 거점학교도 있는데 저는 이 온라인 교육과정을 좀 추천을 합니다.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나에게 공강 시간이 발생했을 때 서울 온라인 학교에 접속해서 줌으로 수업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서울 온라인 학교는 저 한양대학교 맞은편에 가면 덕수상고가 있어요. 그 덕수상고, 옛날 덕수상고 자리가 있는데 거기다 만든 학교입니다. 교장 선생님도 있고 교감 선생님도 있고 각 과목별 선생님들이 다 계시지만 학생이 없어요. 학생은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필요한 과목들을 이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스페인어를 꼭 좀 공부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서는 스페인어를 안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온라인 학교로 신청해서 스페인어를 공부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과 관련한 것을 우리 2, 3학년 입시하고 연결해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내년도 우리 2학년 학생들이 볼 그 교과 전형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신으로, 순수하게 내신으로 뽑는 학교들이 있고, 내신과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있고, 내신과 서류와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바로 이 노란색 대학들이 사실은 요거 증가한 겁니다. 처음에는 고려대, 성균관대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점차 증가해서 지금 내년에는 여기 보여드리는 이 주요 대학들이 이렇게 많이 내신과 서류를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100% 내년에 1학년 학생들 선발할 때 2028을 할 때 서류 평가와 교과 평가가 같이 들어가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합쳐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서울대학교가 좀 미리 다른 대학보다 먼저 발표한 2028 대입 개편안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수시의 특징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시에서는 면접이 강화됩니다. 자, 면접이 50%예요. 자, 보시면 2단계 그 일반 전형 보실게요. 일반 전형 보시면은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100점, 면접 평가 100점, 50대 50.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면접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면접의 내용이 강화된다고 이미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시를 보면요. 정시에서 자, 보시면 교과 역량평가라고 해서 정시 추천형에서 40명, 일반에서 40점, 추천에서 40점, 일반 40점에서 교과 역량평가를 부과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교과 역량평가가 뭐냐? 저게 이제 바로 내신을, 서류를 반영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정시 개편안을 보면 수능으로 뽑긴 하는데 1단계를 수능으로 뽑는데 등급만 가지고 뽑아요. 점수로 안 뽑고 등급으로. 1등급이 많은 학생을 1단계 통과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은 등수로 뽑으면은 1등이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그 앞서서 우리 먼저 강의하셨던 선생님이 저 얘기 하셨잖아요. 수석 학생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 등급을 반영하면요, 수석 학생과 만점자와 만점자하고 16,000등 학생이 동점이 돼요. 하나 1등급, 같은 1등급으로 동점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대단한 지금 저 성적이죠. 그래서 이제 16,000이 1,600명. 그래서 1,600등. 그러니까 1등하고 1,600등이 동점 1등급으로서 동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동점자가 그냥 묶여서 3배수로 선발을 한다는 거고요. 점수 안 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2단계 가면은 교과 2단계에서 이제 100분위 점수가 이제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 역량 평가에서 내신 성적을 반영한다는 뜻이네요. 자, 그럼 내신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다음 장에서 보시면, 자, 교과 이수 충실도,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서울대학이 추천한 과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공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물리를 꼭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권장 과목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기하, 미적분 2, 그다음에 물리가 대부분의 공과 대학에서는 꼭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업 성취도를 한번 볼까요? 학업 성취도를 보면은, 자, 과목 특성 뭐예요? 어려운 과목이냐, 쉬운 과목이냐.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을 많은 학생들이 선택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어려운 과목을 극복하고 싶어서 공부한 학생이냐 아니냐, 이거 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강 인원 규모. 학생들 많은 쪽만 쫓아다니면 등급 따긴 쉽겠죠. 하지만 나는 학생들이 적게 들어도 난 이 과목을 꼭 내가 고등학교 때 들을 거야. 수강 인원 규모. 그 다음에 원점수 말씀드렸죠.
과목 평균, 성취도별 학생 비율, 학점 수를 고려한 과목별 성취도인데 자, 뭐가 하나 빠졌습니다. 어떤 단어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등급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등급은 이제 대학이 등급만을 가지고 학생들을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과 역량 평가안에 등급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교과 세트, 그다음에 여러 공동체 역량을 보겠다. 사실상 학생부 종합 전형과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합쳐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많은 대학들이 지금 서울대학교 안을 보고서 지금 이것을 비슷하게 따라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이제 결국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분명히 과목 선택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뭐냐? 32시간입니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32시간의 수업을 듣고요. 32시간의 수업을 듣는 것을 우리가 32학점을 이수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간 6학기, 한 학기에 32학점, 32학점 곱하기 3년간의 6학기를 곱해주면은 192학점, 이게 이제 졸업학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32시간의 시간표를 본인이 짤 수 있는 게 현재 1학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4학점짜리로 만약에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서는 주당 4시간 수업으로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4학점짜리가 이제 기본이 되는데요. 학교에 따라서는 이제 3학점으로 줄여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4학점짜리로 학생들이 선택하게 될 경우 일주일 동안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개수가 8개밖에 되지 않아서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과목들을 이수시키려고 3학점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실질적 선택은 어떠냐? 자, 보시면 수능 과목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학기에 한 과목 정도는 국어, 영어, 수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하기 좀 어려운 선택이지만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국어, 영어, 수학 하나씩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음악, 미술, 체육은 그 숫자 써 있는 게 뭐냐면 3년 동안 총 들어야 될 학점이에요. 그래서 3년간 음악, 미술, 체육에서는 이제 20학점을 들어야 되는데 체육 10학점, 음미 선택해서 10학점을 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양 16학점. 그런데 제2외국어, 한문, 정보, 철학 뭐 이런 과목들로 해서 16학점을 또 들어야 돼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도 자율활동 또는 학급회의 같은 거죠.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도 필수적으로 학생들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개수는 특히 사회하고 과학 과목, 대학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사회하고 과학 과목에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걸 많이 보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3학점 운영했을 때 3-4과목 정도, 4학점 운영했을 때 2-3과목 정도밖에 학생들의 선택권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선택하는 과목을 가지고 우리 몇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대학이 선택 과목을 본다는 것은 사실상 생활기록부를 본다는 거고, 생활기록부를 모든 대학들이 사실 100% 보는 전형은 이제 수시에만 있잖아요. 그럼 수시는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를 못 봅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해서 사실상은 5학기의 생활기록부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1학년은 아시다시피 선택권이 사실상 없죠. 그냥 공통과목 그대로 하니까 학생들이 선택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우리 대학 우리 학과에 맞는 과목들을 잘 선택했느냐의 여부는 결국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이 3학기의 선택 과목을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연계 희망자와 인문계 희망자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100% 다 공개하진 않았지만 많은 대학에서 지금 권장 과목이라는 게 공개가 됐어요. 그 권장 과목을 제가 일일이 다 여기 지금 자료에 실지 않은 이유는 이거 뭐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다음에 외워야 될 것이 되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연계 희망자들은, 자연계 대학 공대 이런 자연계 대학 희망하는 학생들은 수학에서
기하와 미적분 2를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를 이수하느냐 못하느냐는 상위권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의 딱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기하와 미적분 2를 머릿속에 딱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과목들을 어쨌든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기 중에 한두 학기 안에서 소화를 해서 수학은 5과목을 이 3학기 안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 이학년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수학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미리 한 학기 정도 땡겨서 좀 더 많이 공부해야 될 과목도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뭐 같이 학기 진행되면서 병행돼야 될 과목이 있는데, 일단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는 수능 과목이고요. 기하와 미적분 2는 서류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과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대학이 이미 권장한 과목이에요. 반면에 인문계의 경우에는 깔끔하죠. 인문계는 기하와 미적분 2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국영수의 수능 나오는 과목 중심으로 선택하면 되는데, 보통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 희망자들, 또 여기서 또 복잡함이 있습니다. 자, 자연계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그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요 빨간색 과목 있잖아요. 요 빨간색 과목이 포인트입니다. 이게 역시 각 대학에서 권장 과목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일부러 빨간색을 칠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수학에서 기하와 미적분 2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회하고 과학에서, 특히 과학 선택에서 요 빨간색 과목들이 중요해요. 역학과 에너지와 전자계와 양자는 기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컴퓨터공학, 공학이 들어가는 학과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지정을 한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화학의 경우에 물질과 에너지와 화학 반응의 세계 역시 비슷합니다. 역시 공대와 그다음에 화학생물공학과 이런 쪽에서 지정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2학년 올라가서 2학년 2학기 때부터 저 과목들을 몇 개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느냐, 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대학의 서류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해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빨간색 과목들은요, 원래 지금 2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물리 2 과목이에요. 화학 2 과목이고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과목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2 과목의 저 내용, 역학과 에너지와 전자계와 양자가 물리 2라는 한 과목 안에 모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주당 4시간짜리 과목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보시면 주당 이 역학과 에너지가 4시간짜리 과목이고 전자계와 양자가 4시간짜리 과목이니까 물리 2를 8시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부담이 줄어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부담이 줄었어요. 그런데 부담이 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당장 역학과 에너지와 전자계 양자를 듣기 전에 먼저 선행해서 들어야 될 과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물리학인데요. 이 물리학을 한 학기로 끝내야 돼요. 그리고 많은 고등학교들이 이 물리학을 가르칠 때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들의 선택 과목을 늘리기 위해서 3시간짜리 수업으로 설계를 해놨어요. 원래 4시간짜리로 만들어진 과목을 3시간으로 설계를 해놨어요.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2학년 1학기가 지금 우리 1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를 때 가장 핵심적인 학기가 2학년 1학기예요. 1학년 지금 큰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망쳐버리면 그 다음에는 붕괴가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번 겨울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번 1학년 학생들은. 그래서 저 과목들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데,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 해당되는 과목 중에 3과목 이상을 2학년 1학기 때 제대로 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직 안 배운 과목이야, 교과서도 안 받았어 하면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 3과목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준비를 이번 겨울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면 문과는 자유로워요. 문과는 뭐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부정하기도 어렵고 긍정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자연계 학생들은 앞에 잠깐 넘길게요. 요 국영수 요 과목과 그다음에
과학 과목, 요 과목 빨간색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소화하고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기하, 미적분투, 빨간색 과목을 선택하시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요게 2028 입시의 성공의 열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2학년 1학기를 잘 보내야 된다는 거. 자, 정리되셨습니까? 예,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쨌든 서류평가가 많기 때문에 대세를 이루게 되는데요. 자,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시면 서류평가가 우수할 경우에 지금 요 내신 중위권 그룹의 중상위권 그룹의 학생들도 상당히 좋은 대학에 진학을 많이 하는 게 어제까지도 나왔던 결과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서류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자, 서류평가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요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 준비할 때 다른 거 고민하지 마세요. 2학년이든 1학년이든 상관없습니다. 학업 역량은 무조건 수업을 통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업 역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았다면 내가 평생 모르고 지냈을 수많은 지식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는 것이 바로 학업 역량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운 과목들이 결국 학생의 지식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학업 역량은 결국 수업 시간에 배우는 과목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대학은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 수밖에 없느냐. 자, 수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수업을 잘 들은 학생의 특징이 뭐예요? 수업을 잘 들은 학생의 특징이 시험을 잘 보는 거죠. 결국 그렇잖아요.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근데 수업을 잘 들은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는 이유는 뭐죠? 바로 수업을 하시는 분이 출제를 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직강하는 그 수업을 잘 들어서 내 원점수를 높이는 것이 학업 역량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수업의 확장이라는 게 이제 진로 역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진로 역량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들었던 수업이 정말 많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쪼개면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의 다양한 구조들이 다 나옵니다. 그럼 그 가운데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내가 사회 시간에, 통합사회 시간에 외국하고의 무역에 대해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 다른 나라에 가서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을 사다가 우리나라에서 와서 팔면 내가 큰 돈을 벌겠더라. 나는 이런 부분에 이런 무역이 너무 매력이 있더라. 그게 수업을 통해서 수업이 확장돼서 자신의 진로로 연결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동체 역량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는데 요 세 가지 역량입니다.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 그러면 요것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생활기록부에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끔 우리 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느냐. 자, 지금 보여드린 이 단어들입니다. 뛰어남, 탁월함, 훌륭함, 월등함, 우수함, 돋보임, 발휘함, 확장함, 적용함, 기대됨, 해결함, 해결 능력을 보여줌. 이런 표현들이 생활기록부의 교과세 특이나 생활기록부 곳곳에 좀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일단 필요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학업 역량을 이제 분석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갑과 을의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갑과 을의 학생이 있는데 지금 그 두 학생을 비교해 보니까 갑 학생은 지금 현대사와 윤리라는 과목을 들었고 1등급이고요. 그다음에 을 학생은 물리학을 들었고 3등급입니다. 자, 요렇게 봤을 때 어떤 학생이 우수하냐? 그러면 등급에 매몰되어 있다면 계속해서 갑이 더 훌륭한 학생이다, 성적이 좋은 학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대학은 다르다고 그랬죠. 과목의 난이도를 봐야 된다니까요. 자, 윤리하고 물리입니다. 야, 윤리가 어려운 겁니까? 물리가 어려운 겁니까? 물리가 훨씬 더 어려운 과목이죠. 그렇죠? 사회 과목은 저는 사회 쪽 가르칩니다. 근데 사회 과목은 현상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선거 알잖아요. 딱 머릿속에 딱 떠오르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정말 학생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좀 답답했던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계엄이에요. 근데 이제는 제일 쉬워요. 왜?
경험한 세계니까 금방금방 알아차리고 머릿속으로 떠올려요. 근데 물리학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물리학의 아주 저항 이런 거 뭔지는 알겠죠. 근데 확 와닿지는 않는 거죠. 음이온 뭔지 알겠죠. 그렇지만 머릿속에 확 그려지지 않죠. 과학 과목은 그래서 항상 떠올리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이 더 어려운 과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점수에서 위의 학생은 88점, 밑에 학생은 93점. 여기서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어려운 과목을 더 잘 봤네요. 그 다음에 이수자수를 보니까 305명 중에서 1등급이다. 1학년 기준으로 했을 때 30명이죠. 30등까지가 10%니까 30등까지가 1등급이죠. 그러면 자, 갑 학생은 305명 중에 1등급일까요? 30등에 가까운 1등급일까요? 30등에 가까운 1등급이죠. 뭘로 알았어요? 원점수를 보고 대략 예측할 수가 있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을 학생이 갑 학생에게 밀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망한 거냐? 아니죠. 갑은 교과 전형 쪽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학업 역량을 분석하는 걸 보셨고요. 그 다음에 진로 역량입니다. 자, 진로 역량은요, 우리 사회에 대한 통찰력,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가 배웠던 것을 가지고 이제 해결해 보는 건데요. 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제 문과, 이과를 구분할 때 보통 이제 국어, 사회를 잘하면은 문과고, 그 다음에 수학, 과학을 잘하면 이과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문과, 이과의 기본은요, 우리 사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든 우리 사회는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사회적으로 접근하는 친구가 있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 있지 않습니까? 층간소음. 자, 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으로 접근하는 학생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자,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사람들에게 벌을 줘야 된다. 또는 국가가 건물을 지을 때 법적 규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접근하는 학생이죠. 이 학생 문과인 거예요. 반면에 과학은 뭐냐? 소음? 이거 내가 소음은 파동이야. 물리 시간에 배운 거죠. 학업 수업 시간에 배운 거 가지고 소음은 파동이야. 파동은 지금 현재 우리의 기술로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형태의 파동으로 바꿔나갈 수가 있어. 그러면 윗집 아이가 쿵쿵 뛸 때마다 저기다가 파동을 바꾸는 장치를 해서 뛸 때마다 음악 소리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과학적인 접근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접근을 하면은 이게 이과 학생이고 사회적인 접근하면 사실은 문과 학생이라고 보시면 그게 좀 더 타당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아무리 내가 사회적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또는 과학적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진로 역량은 학업 역량하고도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는 건데, 진로 역량은 미래지향적인 현재 해결책들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들이 바로 이제 진로 역량의 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리는 알겠지만, 물리로 해결되는 건 알겠지만 난 물리 공부가 너무 힘들고 점수도 잘 안 나와. 그랬을 때 자기 객관을 통해서 또 찾아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진로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공동체 역량입니다. 공동체 역량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늘 이제 학생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자, 교육청 게시판에, 요즘엔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직접 본 건데, 교육청 게시판에 초등학생들이 민원을 내요. 도대체 초등학생들이 무슨 걱정이 있어서 민원 낼까요? 자, 초등학생 민원에 1위 짝 바꿔주세요. 담임선생님이 안 바꿔준대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바꿔달래요.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무슨 뜻이에요? 초등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과만 생활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자, 우리 아이가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을 해서 이 사회에 살려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불편한 사람하고도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되겠죠. 그게 고등학교죠. 그게 중학교고 그게 고등학교죠. 거기서 배우는 공동체의 역량이고, 당연히 이런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조별 발표를 한다거나
조별로 뭐 대회를 한다거나 뭐 이런 데 나갔을 때 거기서 자기의 역할을 하다 보면 다른 친구와의 관계들, 자기가 해야 될 것들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등학교에서는 리더십 활동들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서 느낀 점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과 자주 소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근면성실, 이거 지금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너무나 이런 그 지각, 결석 이런 거에 무감각해졌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카페 사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 카페 오픈을 알바생이 카페 오픈을 해준다고 가정을 할게요. 매일 아침 10시에 알바생이 카페를 오픈을 해줘야 되는데 그 친구가 한 9시 40분쯤에 카톡이 와서 사장님 제가 오늘 아파서 못 가요 라고 한다면 아픈 것은 이해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2번, 3번, 4번 반복되면 그 알바생 어떻게 될까요? 잘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매일 아침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특히 고3 되게 심각하거든요. 아침에 7시 반에서 8시 반 사이에 오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카톡은 담임선생님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카톡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설마 아니 아침 7시 반부터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 넣겠습니까? 주로 무슨 내용이에요? 저 오늘 못 가요, 애 아파서 병원 보낼게요. 그러면 결국 카페 알바와 우리 학생들의 그 모습이 다른 점이 있나요? 똑같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사회로 학생들을 내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제대로 인성과 성실성을 갖춘 학생들을 사회에 내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가 내년부터 그 출결 사항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감점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겠고, 특히 미인정 조퇴, 미인정 지각, 미인정 결과, 근데 그 2번 하면은 감점인데 미인정 조퇴나 미인정 결과는 참 뭐라고 할까요? 학교에다 알리지 않고 사라지는 거니까 되게 좀 나쁜 짓인데 미인정 지각은 나쁘지 않은 학생들도 가끔 해요. 제가 옛날 담임할 때 우리 반에 아주 성실한 학생이 9시 반이 되도록 학교에 안 와가지고 집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그 집에서 제 전화를 받고 온 식구가 깼어요. 그때까지 다 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미인정 지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논술에 대한 얘기도 빠르게 할게요. 자, 논술은 앞서서 학생들이 꼭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능 이전에 보는 논술이 있고 수능 이후에 보는 논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논술에서 학생들이 탈락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학생들이 논술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논술을 응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부터 논술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눈높이에 맞고 자기가 잘 풀 수 있는 논술을 찾는다면 논술에서도 충분한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올 겨울에도 준비를 잘 해주시고, 논술을 대비할 때는 각 대학에서 만든 논술 가이드북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모범 정답 같은 거 필사 많이 해보시면 터득되는 순간이 와요. 그랬을 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국적인 위치를 파악하셔야 되겠죠. 전국적인 위치를 파악하려면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자,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성적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2학년은 서울에서는 2학년 7번 성적표를 보셨어야 되고요. 1학년은 4번을 보셨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2학년 부모님이신데 한 3번밖에 못 봤다. 그러면 나머지 4번은 배달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학교에서는 분명히 보냈어요. 자, 이렇게 생긴 성적표. 자, 이 성적표에 제일 위에 보시면 표준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저게 수능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수인데요. 이 표준 점수가 뭐냐면 학생들의 점수를 점수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점에서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시험인데요. 평균점에 해당되면은 이제 100점이라는 기본 점수를 줘서 이렇게 100점 플러스 지금 저 하얀색 평균이 높죠? 문제가 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점 받아도 조금밖에 표준 점수가 안 올라가고 평균이 어려우면 평균이 낮다는 얘기는 시험이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저렇게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국어가 쉬웠어요. 그래서 작년 국어 만점이 139점이었고요. 올해 국어가 어려웠어요. 올해 국어 만점이 147점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평균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가지고 석차를 쭉 냅니다. 석차를 내 가지고 만든 성적표가
석차를 내서 100분위를 나누고 등급을 만드는 것이 성적표가 되겠고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요거를 잘 보시면 국어하고 수학 점수가 나왔죠. 이 학생의 국어 수학 점수를 합치니까 같이 시험 본 학생 35,967명 중에 91% 정도 했더라라는 위치가 나와요. 근데 왜 탐구는 안 들어가느냐? 탐구는 아직까지 학생들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여기 또 왜 영어는 반영 안 하느냐? 영어는 꼭 기억해 주세요. 영어 1등급 그냥 잘한 거예요. 영어 1등 잘한 거예요. 그냥 잘한 학생. 영어 2등급 매우 잘한 거예요. 영어 3등급 불행 중 다행이에요. 영어 4등급 폭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이 엄청나요. 5개 정도의 빈칸 추론과 제목 만들기 문제가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그거 공부 엄청나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1등급 나올 수 있다? 이번 수능처럼 나오면 절대 못 나와요. 그래서 1등급이 그렇게 대학 입시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2등급은 굉장히 중요해요. 2등급은 80점 이상인데 보통 대학들이 영어 1등급 받으면 환산점으로 100점, 영어 2등급 받으면 환산점으로 98점, 영어 3등급 받으면 환산점 96점, 4등급은 80점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그래서 1, 2, 3등급 안에 들어오는 게 좋고 80점 받으면 잘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기본적인 점수는 그래요. 그래서 국어 수학만 따지시면 돼요. 그래서 국어 수학을 따져서 다음에 배치표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배치표에 집어넣어서 보면은 이 학생의 위치가 아까 91%죠? 91% 보니까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정도의 수준이네요. 근데 여기서 고려할 게 있어요. 저 시험은 누가 안 봤어요? 졸업생이 안 봤어요. 자, 졸업생의 상위권 3, 4% 까고요. 그 다음에 수능날 가면 희한한 친구들이 있어요. 수능 문제는 뭔가 다를 것이다 해가지고 지가 맞췄는데 맞춰놓고 자신 없어가지고 고쳐서 틀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실수까지 감안하면 한 4%에서 5%를 좀 까야 되겠죠. 그러면 이 학생은 지금 건대, 동대 또는 국민 숭실 그 라인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수시 때는 건대, 동대를 기본으로 삼고 도전해서 중경 또는 그 이상의 서성 이쪽을 도전해보고 그다음에 안정권으로는 국민 숭실을 수능 끝난 다음에 논술이나 수능 끝난 다음에 면접 보는 전형으로 도전을 하면 안전하게 위치와 수시 6개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진로도 중요하고 성적도 중요한데 따지고 보면은 성적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공부하더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거 이제 저작권 때문에 제가 AI로 만화로 바꾼 건데요. 장민호라고 하는 트로트 가수예요. 근데 원래 아이돌 준비했거든요. 본인이 하고 싶은 진로는 아이돌, 잘한 것은 트로트. 어디서 성공했어요? 잘한 것에서 성공이 나왔죠.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찾으면서 잘할 수 있는 것들 또 성적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이번 겨울에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느냐? 자, 2학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능 중심의 공부를 해야 되는데 1학년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학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2학년 1학기에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책 같은 거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근데 교과서를 미리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어들, 용어들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해요. 물리를 못하는 이유는 물리에 나오는 어휘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 수학에 나와 있는 기호의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어휘, 우리가 영어 단어는 열심히 외우는데 과목별 단어는 잘 외우지 않죠. 과목별 단어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책들을 읽어보시면서 익숙해져서 올라와야만 우리 학생들이 2학년 1학기 때부터 진행되는 그 개별 교과들을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별 교과 공부도 같이 병행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명심하시고, 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인데요. 뭐 내가 씹을 수 있는 것 이상은 물지 마라, 이런 속담인데 이거는 뭐 안 찍으셔도 돼요. 이거는 진짜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자 50대 60대들에게는 맞아요. 예. 맞는 속담이에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수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은 씹을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드시고요. 가진 것들을 많이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좀 더 좀
참고 인내하고 견뎌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그 많은 대학에 수시 합격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서울 약대에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요즘처럼 유혹이 많은 시기에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유혹들이 있잖아요. 쇼츠 같은 거, 릴스. 근데 그런 유혹이 많은 시기에 그런 유혹들을 그 어린 나이에 참 잘 참고 견뎠던 결과물들을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에 그 합격하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진짜 리스펙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우리 학생들 인내하면서 남은 기간 잘 보내면서 꼭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